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지난 주말에 네팔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 현지인 가이드 2명이 실종됐는데 현재 수색이 진행 중인 거죠? 그 또 다른 눈사태가 나서 지금 잠시 중단됐고 수색이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KBS가 눈사태 순간 영상을 보도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화면을 구하셨나? 어제 제가 출근해서 네. 보니까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요 당시 화면 상황이 궁금해서 네. 인터넷 구글링 등등을 통해서 하다 보니 네. 한 유튜브에 네. 요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 그 트레킹에 같이 참여했던 부부가 있는데 한국인 부부인데요. 네네네. 세계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당시 이게 유튜브 활동을 원래 전문적으로 해와서 네. 당시 찍은 겁니다. 본인과 그 그룹들을. 그렇군요. 예. 당시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려오고 폭풍우처럼 눈이 쏟아지는 게 다 찍혀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해서 네. KBS에 제보를 해 주십사.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참 그 엄청난 상황을 또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서 더 마음이 참 내려앉는 예. 경험을 했는데 말이죠. 네. 즉 그 영상을 보도한 이유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그렇게 평상시에는 안전하다고 하는 히말라야 트레킹이 한순간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실 그 위험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우한발 폐렴 국내 예. 첫 발생. 국내 확산 가능성이라든지 이 또 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예. 이것들을 한번 좀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첫 발병을 했고요. 물론 네. 한국인은 아니고요. 네. 중국인 여성 35살 예. 어제 입국하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서 예. 검사를 해봤더니 이 우한발 폐렴으로 확진이 돼서 지금 격리 조치돼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중국 상황을 보면 현재 200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한 3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급속도로 지금 확산될 조짐을 보여서 특히 지금 최근이 중국 춘절 기간이어서요. 수십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뭐 한 달 동안 약 30억 명이 뭐 각종 이동 수단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서 네네네. 중국도 비상이 걸렸죠. 벌써 3명이 사망자가 나와서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3년이었죠. 사스 네. 때처럼 이게 그 바이러스가 같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인데 사스는 호흡기 증후군이고 이건 이제 발열과 폐렴으로 옮겨가는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제 감염 증후군이 다른 거죠. 하나는 네. 폐렴이고 하나는 이제 호흡기인데 네네. 당시 사스 때도 치사율이 약 10%가 넘었거든요. 네. 900명이 넘게 숨지고 그래서 네.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당시 그래서 뭐 여행 주의보도 내려졌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학교 휴교령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한 마비가 오는 상황까지 번졌거든요. 네. 근데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비상이 걸려 있고 특히 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려던 이분도 중국 여성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서 춘절을 이용해서 오다가 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이 탔던 비행기 안에서 같이 탑승했던 승객들, 승무원들도 전염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예,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철저히 대비해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9 또 다른 뉴스 뭐 있습니까? 오늘 정치권에서 이것 이모저모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민주당에서 그 새로 영입한
체포 인재였던 이탄희 판사와 관련해서 네네. 어제 오늘 계속 그 뭐 정치 판사 이런 이제 그 네이밍으로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다른 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아무래도.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표현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이탄희 전 판사가 이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서 가령 본인은 그 과거에 자신이 이제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게 이른바 네. 공익제보, 내부자 고발이라는 가치를 갖고 행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온 행적을 뭐 정치 판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에 대해서 네.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뭐 반론도 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법농단의 예. 그런 비위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은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그래 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왜 있는 거죠. 그러냐면 또 아시는 네. 것처럼 그 사법농단 1호 재판 최근에 네. 그 전 판사지 대법원 영구관 네. 유해용.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이탄희 전 판사는 안 되겠다. 네. 이게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떤 지렛대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정치를 선택한 것 같다. 본인이 네.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니까 인정하겠다. 뭐 네. 이런 입장이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양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지금 당대당 통합과 관련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죠. 네. 그 내내 이런저런 원칙과 뭐 문제로 삐그덕거리다가 어찌됐건 네네. 이제 급한 상황이죠. 통합이 네네. 안 되면. 예.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탄핵 문제일 거고요. 네. 탄핵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좀 더 깊게는 공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간 분들이 유승민 대표 등등등의 네. 공천 문제는 네. 한국당의 기존 분들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네. 사실 가장 큰 통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항상 현실적인 지분 공천이었거든요. 네, 아마 네,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지금 뭐 양당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예.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은 예. 공천이라는 또 큰 산이 남아 있는데 예. 이 산을 잘 넘을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이제 한바탕 홍역을 겪었는데 네. 오늘은 또 황교안 대표 명의로 불교계 육포를 선물하다가 예. 또 이제 이게 또 구설에 오르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치권 소식으로 오늘 이제 보도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예. 오늘 광주를 갔죠. 네.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가서 네. 참배하고 뭐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 사과한 거죠. 좀 애매하더라고요. 언어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에게 사과했다 뭐 이런 건데 네. 자신을 지지한 분들에게 상처를 줘서 예. 뭐 미안하다 뭐 예. 이런 언어와 함께 사실은 이제 호남 의원들이 네. 그 바른정당과 또 그리고 국민의당이 합치면서 많이 갈라져 나갔거든요. 많이 갈라져 나갔죠. 그래서 아마 광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되는데 뭐 뚜렷하게 뭘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라는 말씀이군요. 예.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호남의 민심은 지금 그때 상황과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네. 당시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3석을 얻었거든요. 지역구에서 예. 거의 싹쓸이를 휩쓸었어요. 하다시피 예. 했는데 지금의 민심은 정반대이고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아니올시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최근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치권 동향도 소상히 소개를 해 주실 것이고요. 또 네. 그 대검 그 반부패 부장과 또 반부패 부소속 검사 사이에 예, 상가집 추태도 오늘 뭐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 얘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도쿄의 황현택 특파원이 네. 일본에서 그 새로운 독도 왜곡 전시관이 규모를 7배나 늘려서 네. 아마 도쿄 시내로 전시관을 7배 늘린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해서 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본이 계속 이렇게 더 이렇게 역사 왜곡 그다음에 영토와 관련된 침탈 의도를 하는지 상세하게 조금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도쿄 특파원에게 각별한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면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환자를 완벽하게 격리해 치료하고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계 모욕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일부 검찰 간부가 상갓집에서 언쟁을 벌인 사건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중도 정당을 창당하겠다. 총선은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광주로 향했는데 오늘 그래서 광주 5.18 민주화 묘역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속내는 무엇인가? 안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연결했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섰는데 오늘 오전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충원의 무명용사 위령탑을 찾은 다음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차례로 참배를 했는데 동선상 가장 가까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를 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김대중 대통령 묘역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차례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네네네.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안철수 대표에게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마치고 곧바로 광주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을 전신 국민의당은. 네.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그랬죠.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가지고 28석 중 23석을 석권했던 그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핵심 지지기반이라 하는 호남에 먼저 가서. 네네네. 바른 정당계와의 바른미래당을 통합 만드는 것에 대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미숙 또는 결례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죄는 결국 바른정당과 무리하게 통합한 데 따른 그 사과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목적과 명분은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영원함을 대표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이 합하는 것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국민당 내부의 의견도 있었고 호남 의견도 있었고 그렇다면 차분하고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이 명분과 우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를 일체 생략해버리고 쫓기듯이 그냥 힘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호남 민심 위반이 굉장히 컸던 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다수를 점했던 호남 유권자들, 호남 지지자들 그분들께 사과를 했는데, 자 근데 국민의당으로서 당선됐던 그 세력이 지금 3분 됐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찢어져가지고 예. 그 국민의당의 역할을 또 그리고 대한당으로서의 네. 협치 정치를 하라는 호남인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산을 시키고 그래서 네. 정말로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다시 그분들과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취임사에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있고 뭐 좀 심한 이야기 같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지금 무능하고 폭정을 일삼고 있는 데다가 국민을 지금 우롱하는 교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네. 하는 인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은 네. 야당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데다가 이미 그들이 선출을 했던 전직 두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부패로 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네. 형 20년 이상이 넘는 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 당이 무슨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으며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명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해체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정당을 가지고는 나라를 맡기기도 어렵고 미래를 맡기기도 어렵다 한다면 대안의 역할을 하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그랬었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빅텐트를 쳐가지고 중도 실용정당, 민생 우선정당을 만들자는 것인데 네. 안철수 전 대표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 아닙니까? 과거 국민의당 세력도 지금 갈라져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호남 민심을 다시 바른미래당에게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지.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호남에서의 문재인 정권과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네네. 또 실제 민심은 네. 여론조사가 다 반영하고 또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있기 때문에 또 샤이한 민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안의 역할을 하는 건전하고 걸출한 정말로 중도 실용정당을 만들어낸다고만 한다면 저희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신당 내에서 무게 중심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는 존재의 박지원 의원이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 나와서 갈 때는 백팩을 메고 도망치더니 들어올 때는 큰 절을 하고 들어왔다. 호남이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조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예. 연색이 원로 정치인이라고 한 분이 너무 개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언어를 좀 절제했으면 좋았다는 생각 좀 들고. 아니 그 박지원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 사이에 그 감정의 앙금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실 때는 앙금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미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고 국민의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당시에 주도적으로 탈당을 해가지고 민평당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감정으로 하게 되면 안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성과 합리의 정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과거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 좋고 나쁨이 확연히 구별될 수도 있겠죠. 예지겠으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타도 대상이었던 군부 쿠데타 세력인 김종필 전 총리하고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했겠습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그 리더십은 어떻게 됩니까?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안철수 대표가 다시
실권을 잡게 되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죠. 뭐 정당인데 절차와 과정이 있고 당헌 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긴 한데 그러려면 뭐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무조건 당권을 잡는다 그런 것은 생각해본 일이 없고요. 당헌 당규에 따라 해야 될 거고 저는 손학규 대표께서 그동안에 바른정당계가 우리 바른미래당 전체를 자유한국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고수를 해 오셨는데 그 점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찌됐거나 대표를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당이 공중분해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본인이 스스로 바른미래당이 주도해가지고 중도 실용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겠다고 그랬는데 선언만 했을 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반발자국도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가 도의적 정책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그 이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헌 당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체가 있는 바른미래당이 물밑에서 역할을 해서 빅텐트를 쳐서 중도 실용정당, 민생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역할로서 그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보다 큰 바다로 나가자 이러면서 보수 통합에 동참할 뜻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밝힌다면은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희들은 보수와 진보 이념의 갈등 때문에 대한민국이 갈격이 찢어져서 이념의 정치를 배격하고 중도 화합 실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당을 만들었고 그걸 발전적으로 바른미래당으로 통합을 시켜왔는데 이제 와서 보수 쪽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 행각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시는군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수 진보로 얼마나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졌습니까? 이제는 이제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데서는 중도 얼마나 좋고 실용 얼마나 좋습니까? 민생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보수 쪽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직접 수사부서는 축소시키고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간부회의에서는 차장 부장 검사들이 이런 개편안이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인사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항명한 검사들. 그들 중심에 송경호 3차장 검사가 있었으니 곧바로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업무 수첩을 펼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와 신년사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송경호 검사가 인용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어 송경호 3차장 검사는 검찰이 강자의 불의를 외면하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이를 들은 이 지검장은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고 유념하겠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공권력. 송경호 검사는 과연 취임사대로 수사해왔을까? 시계를 11년 전으로 돌려보자면 2009년 3월 26일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소환에 불응해온 MBC PD 수첩의 PD 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능희 전 PD 수첩 CP와 김보슬 PD, 작가 등 나머지 제작진의 신병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집회에서 조능희 CP, 김보슬 PD. 지금까지 누려왔던 언론 자유가 사실은 단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1%의 위험이 있다면 그걸 보도해야 하는 게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끝내 이들은 기소되고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인간과
신종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취재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해 정부 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배한 검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심도 패배, 최종심에서도 패배. MBC PD수첩 제작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3년 4개월여 만에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국민의 먹을거리와 같은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완화시켜야 되고 따라서 관련 언론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이거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검찰도요. 무리하기 짝이 없는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고 당시 1차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팀이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등 지휘부는 무죄 받아도 괜찮으니 무조건 기소하라는 취지로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서 저도 좋다. 무죄 받아도 괜찮으니 무조건 기소하라는 취지로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검찰의 일원이었던 송경호 검사. 왜 이제 와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라는 말을 낯간지럽게 쓰셨나? 송경호 검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 다른 부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생각나니 별을 보던 너의 모습 생각 아름다운 마음이 오래됐지만 그게 나였어.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그게 나였어 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김민님, 오디오 파노라마 백상예술대상 후보로 올려라.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날로그의 감성님, 라디오 청취율 결과 나왔나요? 내일까지 조사하고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원내, 한 5석 내지 6석 정도에 해당하는 3% 정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몇 프로였어요? 지난번에는 뭐 그보다는 좀 못한다. 예. 다음에 나오실 분들이 벌써 나오셨어요. 자, 퀴즈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뭐죠? 준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준법은 윤리이자 약속이자 또 미덕 아니겠습니까?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떡값. 네. 자, 그리고 SIMIS 이 필명 쓰시는 분 정답 주진우. 네. 자, 9644번 쓰시는 분 준법.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지요. 법을 지키는 것이 준법. 네, 맞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2144번 쓰시는 분 포도대장. 네. 자, 8824번 쓰시는 분.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준법은 아니고 인권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 9988번 쓰시는 분 정답 삼수처. 삼수처는 뭐죠? 네. 자, 6666번 쓰시는 분. 이거 통신사 하시나? 뭐 이 번호를 어떻게 확보하셨지? 네. 뭐 아름다운 번호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네. 자, 하여튼 외우기 쉬운 번호 6666번 쓰시는 분. 준법이라고 쓰고 탈법이라고 읽는 우주 최강 기업 땡땡. 네. 그 기업의 이름을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노조를 못 살려고는 어떤 기업을 지칭하셨어요. 네. 혼수 상태님 정답 낙법. 준법이 아니라. 예. 자, 그리고 모녀 전쟁에서 이기자님. 따님하고 뭐 날마다 한판 하시나 봐요. 네. 정답 준법. 제발 양심 좀 지키고 삽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윤순자님 정답 준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었으니 거듭나시길 아무쪼록 노동법이라도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0016번 쓰시는 분 정답 준법. 새 거래업체 5군데 담당자에게 콩 깔아주고 김용민 라이브 홍보했네요. 김용민 라이브 쇼 홍보했네요.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네, 고마운데 그러나 네, 죄송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를 가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교통량 많은 가운데 돌발 상황 여파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강대교 부근 5차로의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청담대교부터 정체가 극심한데요. 사고 구간 이후 한강대교까지 38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가양대교까지도 차들이 더디게 움직입니다. 반대 잠실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더 가서 여의 상류부터 영동대교 사이 지나시기 답답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시 구간인 양재 부근 3차로고요. 역시 사고 때문에 뒤로 한남부터 운행이 어렵습니다. 이후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사이로도 차들이 서행하고 목천 나들목에 고장난 화물차가 남부권인 통도사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 부탁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고장난 화물차 소식인데요. 비봉 부근 3차로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이전으로 화성 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 이후와 일찍에서 금천까지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정치 이야기 활짝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첫 공식 행보 국립현충원과 광주 5.18 묘역 참배였는데 복귀, 신당 창당 선언, 총선 불출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독일로 가기 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들더라고요.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큰절을 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전에 안 전 대표한테는 뭐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법이 조금은 명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호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산통 깨진다. 이런 이제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주 비교적 분명하게 중도 실용 정당을 창당할 거고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한 게 이분이 이제 과거에 도대체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가 뭐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등등의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했고 총선 불출마도 사실은 정치인한테 불출마 카드는 큰 카드예요. 근데 그거를 공항에 내리자마자 쏟아냈다는 것도 상당히 본인은 나름 작심하고 준비하고 와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대권으로 가겠다 이런 뭐 그런 메시지를 깔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 감동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어떻든 성과물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20석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 대선에 어쨌든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진로는 거의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을 접수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한신당에 있는 호남 쪽의 의원들 몇 분 정도를 합류를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잡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인사들을 좀 영입을 해서 좀 당 분위기를 새롭게 당명도 바꾸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정치 하면 안철수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이제는 이제 콘텐츠를 얼마나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콘텐츠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컨텐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BS와 한국리서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론조사 질문에 야당 심판론을 묻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법은 한데 근데 여론조사 질문을 가지고서 형사고발을 한다는 거는 좀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야당 심판론을 묻는 게 부적절한 것보다 이걸 고발하는 게 더 부적절해 보이고 사실은 과거에도 유사한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 이제 역대 총선이나 뭐 다른 선거에서도. 근데 유독 지금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과 방송사를 고발한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이런 어떤 정치적 대응을 할 때 좀 무리하다 싶은 그런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그게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아니 여론조사하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이러면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이게 이제 그 선거 전략상 공학상으로 볼 때도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불리한 환경을 자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문항을 보면 다소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물었냐면 그 질문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떤 문항에 대해서 공감도를 측정을 했고요.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 반성 없이라는 표현들이 약간 좀 주관적인 표현이고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았냐. 보수 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이런 측면인데요. 근데 과거에도 좀 유사한 문항들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뭐 무책임하게 말바꾸기 하는
뭐 경제의 발목을 잡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근데 이번에 이제 핵심 뭐냐면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다는 의미의 행정 조치를 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고 조치를 한 건데 네. 이것을 이제 고발을 한 거란 말이죠. KBS와 방송사 KBS와 여론조사가 뭔가 정권을 위해서 결탁한 것처럼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항의 방문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 이렇게 고발 행태가 너무 빈번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검찰한테 의존하는 이 정치가 실종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닥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예. 여론조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뭐랄까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지금 야당 심판론에 대한 답변이 우세하게 나온다는 것을 네.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탓할 게 아니라 심각하게 여기고 역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대 총선 때는 뭐 문항을 무책임하게 말 바꾸기를 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20대 총선에서도 경제 발목을 잡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왜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게 나오는지 과거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을 좀 깊이 있게 숙고하고 총선이 이제 불과 86일밖에 안 남았는데 86일 사이에 어떻게 만회할 건가지에 당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고 하는 게 과연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좀 뭐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수치 뭐 얘기한 거 없죠? 네. 예. 그럼 개요를 설명할 필요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얼마나 우세한지 그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니까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이 58.8, 정부 심판론 찬성이 36.4 이렇게 집계됐고 KBS가 이걸 보도했다는 얘기죠. 개요를 듣겠습니다. 이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 주간의 정당 지지도 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도가 긍정평가 45.3%로 조사됐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3.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0.9%로 조사됐는데 지난주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에서 부정으로 옮겨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5.6%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한 3주간 꾸준히 긍정평가 우위를 점했다가 지지도가 한 주 만에 3.5%포인트 이제 하락을 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정당 지지도도 아울러 말씀드릴까요?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대통령 지지도와 흐름을 같이 했는데요. 민주당이 38.4 그래서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한국당은 32.7%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을 했고 새로운 보수당 처음으로 넣어봤는데요. 4.7%가 조사가 됐고 나왔고 정의당은 4.3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3.9%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검찰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거든요. 인사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정의당 지지율은 여당도 아닌데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은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언론 기사 건수와 빅데이터 언급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슈를 못 만들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민중당을 이제 보기를 불러줘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진보적인 정당 아닙니까? 1.1%포인트가 나왔고요. 1.1%. 대한신당 같은 경우도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 민중당, 대한신당을 처음으로 이제 보기에 불러줘서 조사를 해본 거고요. 저는 이제 지지율 하락,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좀 오만한 모습이 눈에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정청의 그 실언들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강기정, 김현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권력을 사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보수 쪽에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집값들이 지금 굉장히 올라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에는 위로 공감 이런 거 없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에 대한 다소 못마땅함 이런 면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오만한 느낌이 좀 드는 이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통합이 어쨌든 이슈화로 계속 올라왔고 거기에 더해서 뭐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출마한다 뭐 이런 등등의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았나.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건 실제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요소고 그 강기정 수석이 거래허가제 얘기했을 때 제가 그 같은 방송이었거든요. 매매허가제. 네, 매매허가제.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한번 나왔다가 위헌 논란에 크게 휘말리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 건데 아마 어디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 얘기를 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약간의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실제로 매매 허가제라는 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건 뭐 사유재산권 침해와 위헌 논란을 곧바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늦감기가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조사 개요 잠깐 듣고 올까요? 이번 주간 집계는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51,84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상갓집 파동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상갓집에서 대검 간부들끼리 언쟁을 벌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항명이 아니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을 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술 먹고 뭐 고성 지르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직속 상관을 차장 검사가. 이거는 정말 진짜 검찰의 지금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 해이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이제 그 중간 간부들 인사를 할 텐데 내일 모레 뭐 이런 사이에 차장 부장검사들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봅니다. 문책성 인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교체할 거냐, 일부러 남길 거냐, 뭐 이런 어떤 정부적 판단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저는 언젠가는 한번 좀 털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속 검찰 내부에서 서로 간에 이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 그 검사장급 인사 대폭적인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 인사 때문에
지지율이 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지율은 영향 받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중간 간부급 인사는 좀 소폭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지율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소 악재가 있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뒤에 또 이게 복원되는 흐름도 있었어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처음에 좀 반발 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흐름도 있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명백한 징계 사유고요. 그 남의 상가집 가서 그러는 거 아니죠. 술 취해가지고. 게다가 이게 조국 전 장관을 유세스건과 관련돼서 기소할 건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됐어요. 됐죠. 예.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밖으로 떠벌리면서 그걸 가지고 일종의 이제 하극상이나 항명 비슷한 사태를 공공연히 기자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 상가집에 일으켰다는 거는 이건 뭐 기강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뭐 공직자로서 전혀 부적절한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징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그때 제지를 하거나 뭐 따끔하게 혼을 냈다면 어땠을까? 자리를 비웠대요. 마침 그 타이밍에. 들리는 얘기가. 또 일각에서는 또 일부러 비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무리한 억측이고요. 그는 예, 알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6포 보낸 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같고요. 네, 그 기존에 또 한번 유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합장을 안 하는. 일. 뭐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경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박시영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